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록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교회의 좀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공공성. 그러니까 교회가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딴 섬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또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했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 그 말씀.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교회는 거의 최근까지,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외딴 섬으로 존재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일제 시기 35년 혹은 36년 동안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주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족적으로 봐도 울분 굉장히 슬픈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민족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위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삶을 좀 변화시켜서, 그래서 좀 우리 민족이 좀 새로운 좀 힘을 얻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이거든요. 그것까지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록에 조금 표현했습니다만은 8.15 해방 직후 기대했던 대로 새로운 새 나라, 새로운 세상은 쉽게 오지 않고 8.15 해방 직후에 5년 후에 또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단이 고착되고, 근데 그런 오히려 계속 어둡고 암울한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교회는 역시 그 현실 속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전파할 것인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외딴 섬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그런 역사,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진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제 좀 여름 성경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는 무슨 뭐 사진을 보셨으니까 부산에 부산진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설명에는 부산진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부산진 여름 성경학교 1932년 했습니다. 이게 참 사진이 재밌죠. 왼쪽에 여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반듯하게 줄을 서 있죠. 그 남자아이들은 좀 뒤죽박죽입니다. 수는 조금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들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모습도 참 재밌습니다. 맨 오른쪽 계신 분은 한복, 흰 한복을 입고 계시고, 여름이니까 모시 두루마기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뒤에 서 있는 분들 중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여기 뭘 하고 계십니까? 나비 넥타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아주 멋쟁이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저 한가운데도 나비 넥타이 하고 계시고, 또 그냥 넥타이 하시는 분도 이제 한번 보이고 합니다. 또 학생인데 교복을 입었는데 선생님으로 되신 분도 있고, 남자아이들은 다 까까머리입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다 이런 스타일의 머리였는데, 특히 여름만 되면 머리에 뭐가 났습니다. 소비듬이라고 했는데, 종기 같은 부스럼 이런 게 막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머리를 빡빡 깎였습니다. 1932년 부산지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물론 성경도 배우지만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집중 수업을 해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산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과목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저녁에는 야학을 열어서 우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엄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교육 플러스 교회가 교육도 하지만은 사회봉사 차원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도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일신여학교가 설립되는데요. 1895년. 그 일신학교가 설립되는 그까지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학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아들을 모아서 사회봉사 아니겠습니까?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고아들을 이제 부모 노릇을 하다가 거기에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학교가 된다. 이제 그래 보면 이제 교육 사회봉사가 늘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곧 얼마 후에 여름 성경학교 아시죠? 놀라운 것은 요즘 읽어도 꼭 그대로 들어맞는 그러거든요. 왼쪽 보십시오. 왼쪽. 주일학교는 교회의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 위에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의 장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교회입니다. 위에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 장래는 저렇게 다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최후의 날은 이 두 늙은이가, 그 늙은이 보이십니까? 두 사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 교인들이 결국 늙은이가 되고, 늙은이는 다 사망을 하니까, 별세를 하니까 결국은 두 사람만 남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교회의 기초다. 그런 얘기고, 아래 글씨는 어떻습니까? 아래 이제 교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들이 훌륭한 교회를 뭡니까? 건설할 것이 옳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훌륭한 교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요즘 봐도 거의 잘 들어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교사 선생님들한테 훈계입니다. 어느 것이 당신 반입니까? 중간에 교사 선생님이 이제 앉아 계시죠. 그 위에 반입니까? 아래 반입니까? 그겁니다. 교사의 성이 여하에 따라 좋은 반도 되고 나쁜 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 어제 제가 주일학교 운동을 이제 끝에 가서 막 빠르게 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제일 힘쓴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 교육, 그리고 교사 양성. 그것이 주일학교 운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회 속에서 사회봉사와 교육이 같이 가는데 1930년대가 되면 교회가 유치원 설립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때가 한때 나타납니다. 요 경우는 마산으로 제가 보는데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퀘스천 마크 붙였습니다. 마산 의식유치원. 건물 없죠, 요새. 건물 없고, 좀 이렇게 없이 봐도 뭐, 텃밭 같기도 하고, 그냥 밭 같기도 합니다. 그런 밭이 저쪽에 구경하는 사람이고, 여기 앞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짐작하시죠? 저게 뭔지. 풍금입니다. 풍금. 그래서 유치원 설립이 굉장히 활발하고, 유치원에는 음악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악과 율동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풍금 반주가 꼭 있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치원 설립과 교육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플러스 역시 아이들을 돌봄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산입니다. 이제 마산. 위에 이제 사진 설명이 있죠. 마산 원령 유치원 제1회 졸업 기념 1930년입니다. 네, 앞에는 제1회 졸업생들. 네, 모스마들은 깎아머리고 또 딸아이들은 또 왼쪽에 이렇게 있고 뒤에는 선생님인데 두 분은 한국분이고 한 분은 선교사, 여성 선교사입니다. 1930년 마산입니다. 그 다음 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 신기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유치원은 아닌데요. 유치원은 아닌데 어느 학교에서 지금 이건 무슨 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폭댄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입니다. 여학생들이 폭댄스를 추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풍금 반주가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구경하는 그런 대단한 호기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시골 마을의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이제 유치원입니다. 기독교 유치원 제7회 보육기념 그렇게 해놨습니다. 1932년 여기도 아마 경남 마산 혹은 진주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뒤에는 선생님들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유치원 이런 이제 사역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중에서 의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진주 혹은 마산에서 이제 뭡니까? 의료 선교사, 의사 선생님이 서양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 광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수술실에서 수술 1933년 진찬식 이런 모습으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여기는 아마 진주 같습니다. 진주, 그 다음에 전주, 광주, 그리고 영남 지역으로 가면 대구, 안동, 그리고 서울의 세브란스,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서양 병원이 설립되고 또 서양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 혹은 기독교의 사회봉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경남 지역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여수 애양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남 지역에서 일찌감치 나 환자들 요즘 지금 한센시병 돌보는 그 사역이 활발했는데 이제 이런 나 환자들 얼굴이 좀 표시가 나십니까? 납니까 이분들? 나 환자들 돌보는 사역을 1930년대입니다. 이때 시작했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런 얼굴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그 좀 더 표지가 덜 나는데 왼쪽은 완전히 아이인데 이런 형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돌보고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나우 환자들만 집단으로 그러죠. 아마 여수 예양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만, 그런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그 다음 보시면, 나우 환자들이 그래서 일반 가족들과도 함께 있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전염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면서 또 교회도 이렇게 설립해서 나환자 교회까지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자, 나환자, 다음 이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사역인데, 부산진 고아원 12년 기념하니까 1930년 성탄절 직후입니다. 12월 27일 원장 선생님은 매 마리아 부산입니다. 부산 고아원. 예, 그 다음 사진. 이것도 아마 부산 고아원 한 건물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경남 지역 역사 속에는 한국인 간호사를 교육을 시키는데 호주 멜번에 가서 간호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1937년 사진인데 두 분인데 손옥순, 이영복. 어느 분이 손옥순 씨는 잘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손옥순, 이영복인데 이영복이라는 분은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됩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것은 1937년 한국인 간호사 교육이 굉장히 경남 지역에 활발했는데 환자를 돌보니까 이제 37년에 호주 멜번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았다. 그런 기록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간호사들입니다. 그 당시 간호사 선생님들 기록 촬영했습니다. 진주, 마산 이쪽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건 이제 영어로 된 이 자료를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앞에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 그 중에 세 번째가,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 세 번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구별하지만, 그리고 뒷줄도 한국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고, 그리고 중간부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간호사, 의료진들이 기념 촬영했는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이름 나오고 연대가 대체로 1933년, 34년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의 병원 스태프들 1939년 사진입니다. 예, 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의료 사역에서 그 다음에 사회봉사인데 야학입니다. 이 지역은 마산 지역 교회 사회봉사인데 이제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소녀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과목도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지 성경, 국어, 산수, 양재 이런 과목들을 야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장로교 농촌운동인데요. 이거는 큰 사진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회사를 통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부산에 가면 시내, 부산역에서 멀지 않는 곳에 지금 부산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얼마 전만 해도 미국 문화원이었습니다. 미국 문화원이었고,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부산 동양 척식 주식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는 중요한 도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농촌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 아니고 일반 역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전에 경상북도 안동의 진성이시 집안 사람들은 장차 이런 일이 닥칠 거다 예상해서 청량강습 청량학교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년부터 18년까지. 그렇게 하면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를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갖고 농사 짓기보다는 그 마을의 유지들 혹은 마을의 양반들, 마을의 지주들의 농사를 짓는, 그렇지만 소작은 아니고 어떤 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도지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없지만은 농사를 짓는 경작권이 있었답니다. 경작권.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땅은 내 땅이 아니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굉장히 그 다수의 농민들이 그걸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의 어떤 소유 분할을 확실히 끊다 보니까 경작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작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농민들이 어느 계급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소작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금 노동자가 됩니다. 임금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1918년 이후부터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임자 없는 땅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가장 이득을 취하는 것은 동양철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지주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 경작권 있는 사람들은 다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전국을 다 본 건 아니니까 경상북도 북부지 영주라든지 안동, 풍기 이런 지역 보면 1925년도부터 소작쟁의 운동이 납니다. 소작농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특별히 안동, 풍기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공산주의 들어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소작쟁의 운동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소작농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지만은 임금 노동자로 되고, 그래서 땅은 그냥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져가든지 아니면 본래 지주들이 땅을 갖고 있고 임금 노동자 수는 많고, 그 말이 뭐냐 하면 노동자는 많은데 땅은 상대적으로 적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작농이 농사 지어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자꾸 작아졌습니다.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군산항에 쌓아둔 쌀, 이제 야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수탈한 면화를 일본 수송하기 위해서 쌓아둔 목포입니다. 목포에 쌓아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쌀이 수출이 아니고 정상 수출이 아니고 수탈이라는 이름입니다.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낙동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영주, 풍기, 말씀드린 안동 이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 낙동강 예천으로 옵니다. 예천에 모여서 그 예천에서 배로 부산으로 출고하고 부산에서 다시 이용하는 그런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말 초급부패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이런 때에 1925년, 26년 이렇게 되면 자연재해가 해마다 옵니다. 자연재해가 해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지요. 우리가 병충해 오지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농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도저히 농산에서는 못 살겠구나. 그 농촌 생활을 포기를 합니다. 농업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도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빈민으로 와서 도시 빈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 안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완주로 갑니다. 오늘날 조선족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최근에 우리나라 현상과 비슷합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버립니다. 농촌에 인구가 줍니다. 농촌에 인구가 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교인이 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까지는 다 이제 교인들이 헌금해서 어떤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들이었는데 농촌 인구가 주니까 농촌 교회 인구도 줄고 그래서 이 텅텅 비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25년, 26년, 27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참 난리가 난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때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YMCA 총무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심흥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참 그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24년이 건너가셔가지고 미국 YMCA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농촌 상황이 어려운데 와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YMCA가 농업경제학자를 우리나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가 192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떤 농촌 사회를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이때가 처음일 거라고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경제학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분 성함이 브룬드라고 합니다. 브룬드. 콜롬비아 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수들이 필요하니까 여러 조수들을 거느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8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농촌 경제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이 이제 수치로, 통계조사 수치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디서 발표됐냐면 약 한 2,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국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 농촌의 실상이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돼가지고.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가 되는데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한국 대표들이 그 예루살렘 그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선에 김환란 씨가 그때 젊은 아주 청년으로 참석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정인관, 그리고 선교사 몇 분들, 이렇게 해서 한 6, 7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한국 농촌의 실상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듣지 못했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회의 자리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농촌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듣고 나서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가 한국 농촌의 현실을 좀 타개하고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점에 192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농촌이 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한번 가서 실제로 요즘식으로 하면 벤치마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간 곳이 덴마크.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그랬었죠. 발가스 부자라든지 뭐 무슨 그룬트비 목사입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길에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덴마크 가서 덴마크 농촌의 실상을 보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 장로교회 이야기입니다. 장로교회는 제목 적어놓은 것처럼 1929년도에 총회에 농촌부를 만들었습니다. 농촌부를 만들어서 장로교회는 한 두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농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농촌 경제를 왜 살려야 하느냐. 농촌 경제가 살아나야 농촌에 사람들이 다시 오겠다. 사람들이 농촌에 오면 떠났던 교인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결국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농촌 교회를 살리는 거다. 그렇게 같이 묶어봤던 거죠. 그래서 총회가 농촌부를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 정인과 목사님이라는 분을 농촌부에 책임 맡겼습니다. 책임 맡겨서 전국적으로 노회 단위로 농촌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운동의 첫 번째는 농촌경제 살리기입니다. 농촌경제 살리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촌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 거냐 그랬을 때에 아무래도 쌀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당시에 쌀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단위 면적당 한마디기 200평 아니겠습니까? 단위 면적당 쌀을 어떻게 하면 많이 소출할 수 있겠냐. 그 쌀을 많이 소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벽시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료, 이런 온갖 농사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에는 지금도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농촌에는. 그래서 농촌은 어떻게 하면 현금이 좀 돌게 하냐. 그때 나온 방법이 야채입니다. 채소를 농촌에서 길러가지고 도시에다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추다 하면 대충 한 달 정도 씨 뿌리고 파종해서 이렇게 배추가 수확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라면 아무래도 벼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팔면 돈으로 바꾸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황금작물 돈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쓴 것은 축산입니다. 축산을 해서 그 당시에 돼지라든지 다른 여러 어떤 축산을 많이 장려하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경상북도 안동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과수 농법이 굉장히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과수원 농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술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미국 YMC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과수농업 전문가들이 이 우리나라의 과수원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좀 이렇게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그 실제로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에 가면 풍기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풍기. 많이 가시죠? 요즘 인견 때문에 유명합니다. 거기가. 근데 그 풍기가 1920년대 그때의 과수원 농사가 굉장히 크게 발전됐었습니다. 근데 풍기라는 동네는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하면 경상북도 풍기는 소백산도 바로 아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살펴보면 주민들 가운데 지금도 다수가 북한 출신이 많습니다. 북한 출신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일 전쟁을 겪으면서 특별히 서북 지역이 전쟁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북 지역, 황해도와 그 평안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푹 빠지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감록입니다. 정감록. 정감록이 뭔지 아시죠? 난리가 났을 때 어디 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 그 상황에 청일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니까 서북 지역 사람들이 이 정감록을 놓고 어디 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좀 피해 살 수 있겠냐. 제 첫 번째 성지가 재미있게도 소백산 기슭이었다. 지금 풍기 그 옆에. 그래서 이 평안도 사람들 또 황해도 사람들이 풍기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19세기 말부터 그렇게 와서 살면서 보니까 황해도 하여튼 개성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풍기로 와보니까 인삼이 되거든요. 인삼이 좋으니까 인삼 농사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은 1920년부터 사과 농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다수가 교인들입니다, 사실은. 풍기에 가면 지금 성내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는데, 풍기 성내교회 역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풍기 성내교회 교인들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장로님들, 그 가정들이 다 북한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임경하시는 분까지. 근데 이제 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과수농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인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제 북한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풍기가. 참 경상북도 북부지역 소백산 기슭이 있는 동네인데도 주민들의 다수는 북한에서. 그래서 지금도 풍기에 가면 냉면이 북한식 냉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이야기하다 좀 새 나갔습니다만은 1920년대에 그때의 우리나라에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과수 농사가 크게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사회 봉사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영역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맴돈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농촌이 그 당시 1920년대에 대단히 어려워졌을 때에 총회가 나서서 농촌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농촌 경제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범위가 제가 말씀한 게 양잠입니다. 누이 양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노회가 안동 지역의 노회가 경안노회입니다. 노회가 노회가 발간합니다. 어떻게 하면 쌀 소출이 많겠느냐? 쌀 소출 많은 거. 어떻게 하면 채소를 잘 기르겠냐? 야채, 채소 재배법. 이런 농서를 만들어서 노회가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총회도 잡지를 발간합니다. 농민생활이라는 월간 잡지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 잡지를 보고 농사 짓는 법을, 농사 개량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920년, 1930년 이쯤 되면 한국 우리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역사가 한 30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럼 한 세대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한 세대가 흘러갔을 그 시점에서 중간 결산을 해보면 교회의 신앙 형태가 어떻게 형성됐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라 하면 당연히 사회 속에 들어가는 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병원 가면 기독교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가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고아들 옛날에는 뭐 친척들이 돌보고 뭐 하여튼 길에서 버려지거나 그랬을 텐데 그 고아들을 맡아서 보살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농촌 경제가 힘드니까 이제 실제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가지를 좀 더 치면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 그렇게 겉으로의 경제 생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신, 의식 이런 것까지 신앙과 결부됐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이제 강조하고 보십시오. 술과 담배를 먹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옷감에 물들여 입읍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수입품, 뭐 경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조선에서 소비하는 술값이 10억 8천만 냥. 술 먹지 말자는 거죠. 술 소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담배 값이 6억 말량이었다. 아시는 대로 조만식 장로님은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입니다. 돌아오셔서 좋은 신앙인도 그다음에 좋은 사회운동을 하셨고 또 8.15 해방 직후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지도력을 내가 세상 떠나셨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신앙과 그리고 정신 그것이 생활에까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신앙운동 이 1920년대 후반 30년대 가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이제 왼쪽 보시면 조선물산장려회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평안백화점 기점 그리고 자작하야 우리 것으로 살자 국산품 이런 교회가 이런 운동까지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맨 오른쪽에 보시면 남의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그러니까 외제 사지 말자. 그리고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중간에 보시면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이것도 이제 우리 울산운동입니다. 그 다음 왼쪽 보시면 우리는 만재 이건 잘 무슨 모르겠습니다. 만재 물품을 만들자.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범주라는 게 이 경제적인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의 독립이죠. 나라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운동을 20년대, 30년대 교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 이 신문을 만듭니다. 아마도 동아일보 아니면 이제 조선일보 같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인데, 이건 기니까 이제 큰 타이틀을 보면 평양 물산 장려 운동 성황 음력 정월 초 이튿날에 수백 명이 회집하여 거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설, 그 다음에 삐라, 그 다음에 기행렬, 만자기를 들고 행렬했다. 그만큼 이게 이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을 쓰십시다. 또 우리 기술을 개발합시다.
우리 자본을 축적합시다. 이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독립운동이 상당한 어떤 수준으로 있었다. 그걸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같은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 것으로 살자. 우리 것으로 살자. 오른쪽 보면 조선 물품, 왼쪽은 외래 물품인데,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외래 물품, 뭐 제일 많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 서들은 일본 물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선 물품 쪽에 막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국산품을 이용합시다. 역시 평양입니다. 조선 물산 장외. 왼쪽은 또 그런 같은 종류의 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을 정수를 했습니다만은 독립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제 좌절했습니다. 좌절했을 때에 그때에 앞서 나가는 이제 생각자, 지식인들 또 교회까지 무슨 운동에는 실력 양성을 실력이 양성입니다. 결국 실력을 기려야 되니까 실력을 기르면 그 다음에 나라의 독립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계몽운동도 하고 물산 이렇게 보시겠죠. 물산 장려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농촌운동도 하고 그런 일들이 1920년대 또 3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막연한 이야기 아니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장로교 농촌운동을 할 때 1933년이 분수령이었습니다. 분수령인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나네. 배아무개 목사님이 장로교 농촌부 총무가 됐습니다. 총무가 됐는데 그분이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조만식 선생님과 굉장히 협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농촌운동을 해나갔습니다. 해나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뭐냐면 예수촌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기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촌 만들기 운동. 예수촌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농사 개량 뭐 이런 걸 해서 경제적으로 올랐었지만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더불어서 생활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 결혼식, 장례식 간소화를 하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남녀 평등. 그리고 노름이라든지 그런 주색 잡기 이제 없애는 운동.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이름이 기억납니다. 배민수 목사님이십니다. 배민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평생 모아놨던 그 땅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했죠. 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이제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 독립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냥 뭐 저절로 선물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인식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특별히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최소한 부각이 됐습니다. 되면서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시작해서 한 세대, 30년쯤 됐을 때 요 시대 상황은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 지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그저 교회 모여서 얌전히 예배나 드리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주권을 찾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의식적으로 굉장히 다방면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교회.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제시대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 받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암울한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역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저는 이건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됐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937년부터 상황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잘 아신 대로 신사참배 잘 아시죠? 장로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의 그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굴복합니다. 그것이 1938년입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농촌운동, 이것이 37년도에 그만 끊어집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제가 아주 묘하게 탄압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뭘 하냐면 농촌진흥청을 만듭니다. 일제가 농촌진흥청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사자금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무상으로 싼 이자로 자금대주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기술, 일제가 관권을 도입해서 막 소개를 하니까 교회가 해오던 것은 갑자기 영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제가 아주 묘하게 농촌운동을 탄압을 해서 그만 37년도에는 장로교 농촌대회 끝나고 그 다음에 37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일학교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활발한 주일학교 운동,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와 네트워킹을 해서 잘 해오던 그 주일학교 운동이 그만 중단되고, 그리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나라 주일학교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참 많이 해줬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1930년대에 세계 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공황이 오니까 그쪽도 그만 자금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원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런 이유가 겹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운동도 그만 그때부터 좀 약화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묘하게 30년대 후반, 결정적으로 37년도에 그동안 활발하던 모든 어떤 운동들이 다 이제 약화되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38년도에 신사참배에 굴복을 해버립니다. 장로교회가. 그래서 역사가 보면 일단 이상하게 막을 내리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사참배 기간에 1938년부터 45년 동안에 공교회의 신앙은 갑자기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사참배 결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신사에 가서 참배하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일장기가 걸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명목이 유지되지만은 실제로 누구에게 먼저 절을 하는 겁니까? 천황폐하에게 먼저 절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회의록 순서를 보면 동방요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도지사 와서 축사하고, 이런 식으로 장로교 신앙 정신이 신사참배 이후에 확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8.15 해방 후에 그래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는 없지만은 신사를 참배 결의를 해야 되지 않냐, 할 수 없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말도 겉으로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모든 집회, 예배,
총회 장소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앞서서 동방예배부터 먼저 했으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플러스로 1940년부터는 교회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 팔아서 부동산 매각하고 나서 돈은 국방운동을 바칩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가 일본 해군에다가 비행기 한 대를 사줍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인들이 다 유기 녹그릇 모아서 그거 바쳐서 또 전쟁 자금을 쓰고요. 그런 식으로 전쟁의 시녀 노릇을 해야만 하는 교회가 그만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신앙정신이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죽지 아니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 혹은 여전도회가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좀 놀라셔야 됩니다. 장로교회 총회는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도회가 전국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있었는데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침묵했습니다. 38년도부터. 그리고 2년 후 1940년입니다. 1940년에 부산에서 경남지역 여전도회 연합회가 모였습니다. 교회는 항석교회입니다. 부산 항석교회. 그때 여전도회 경남지역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은 최덕지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최덕지 이분이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회장으로서 사회를 하면서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는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체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숨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여전도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15 해방 직전에 1945년 7월 달에 한국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합쳐가지고 개신교는 다 일본 교구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1945년 8월 달에 8.15 해방이 느닷없이 온 겁니다. 왔을 때에 한국 장로교가 없어졌습니다. 일본 교구로 편입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자가 있다면 첫째로 제가 우리 여전도에 했습니다. 여전도에. 왜냐하면 우리 거부한다 했습니다. 여전도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분들은 남은 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8.15 해방이 왔을 때에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다 이런저런 타협을 했지요. 근데 그 소수, 특별히 여성들은 남자들은 개인적으로 끝까지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도회는 단체로, 경남지역 여전도연합회가 우리는 거부한다. 그런 정말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 해방 왔을 때 교회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8.15 해방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는 그래도 교회들이 어쨌든 간에 생존할 수 있었고 그 교회들이 쉽게 결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단체도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회 모이고 또 자취회 모이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단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 딱 되자마자 북한에서는 조만식 장로가 90점이 됐습니다. 90점이 돼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당이 형성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잠시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참 아쉽게도 1946년 2월 달에는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이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짧은 몇 달 동안에는 그때까지는 이 기독교 정당이 북한에서 존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식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는데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25 전쟁부터 나오는데 6.25 전쟁 전을 조금 더 좀 말씀드립니다. 주제는 매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가 그 직후에 그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보리문이라고. 그 보리논에 가서 거기서 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골방골방하게 그리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8.15 해방이 왔습니다. 8.15 해방이 딱 닥치니까 그 신의주 지역을 통과하던 총독부 책임자가 한경직 목사 찾아와서 이제부터 치안을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 맡기로 하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윤하영 목사님 그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8.15 해방 직후에 신의주 지역의 치안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의 정당도 조직합니다. 정치적인 정당 조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만 공산당 세력이 들어오면서 충돌하게 됐습니다. 충돌하고 그리고 공산당 세력이 한경직 목사님을 그만 제거한다 할까요? 목숨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정보를 얻은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께 알려줘서 가족들에게 나 간다 그 말도 못하고 9월 2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의주에서 급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와서 미 군정청에서 잠시 동안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 보좌 일을 하다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2일 날 지금의 영락교회, 그 당시에는 배단위 전도교회입니다.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 스토리인데요. 그때 1946년이 되면 이미 38선이 중간에 끄어져가지고 마음대로 남북한 오음하고 할 수가 없었답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946년 3월부터 북한에서는 토지를 이제 무상몰수, 무상공배, 토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 개혁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교인들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빼앗기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남한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때가 1946년 봄부터였습니다. 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빈털터리인데 와서 연고지는 한경직 목사. 그러니까 이 영락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이건 사회봉사 차원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냐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놔둔 재산이 있죠. 우리는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의 재산. 그 적산 땅이 지금의 서울 YWCA 이쪽에 한 1000평가량이 있습니다. 그 적산을 관리하는 것은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군정에게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이제 빌렸습니다. 한 1000평 되는. 그 땅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오면 잠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또 천막도 빌렸습니다. 군대용 천막을 빌려가지고 그 공터에다가 천막 치고
일단 거주하게 했습니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석 달 동안만 산다. 석 달 동안 살게 하고 석 달 동안 살면서 뭔가 자기 대책을 세워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계속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와서는 영락교회를 일단 찾은 겁니다. 그 영락교회가 10년 만에 대형교회가 됐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런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46년 지나고 하는데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교인들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참 막막하고 힘들고 그래서 모두 다 남대문 시장이나 어디 가서 하루하루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할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은 공부시켜야겠다. 내 자식은 공부시켜. 그래서 다시 한번 한경기 목사님하고 의논합니다. 우리 자식들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또 아무도 없으니까 또 미군 정책 찾아가기도 하고 미국 선교부 찾아가고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지금 피난 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 자식들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설득력을 얻어서 세운 학교가 짐작하십니까? 어딘지? 대광학교입니다. 대광학교가 그렇게 설립됐습니다. 47년도입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할 때 한 10만 불 정도 여기서 얻어가지고 대광학교가 설립됐는데 처음부터 뭐 건물이 있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피어슨 성경학교, 피어슨 신학교가 세문안교에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광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다음 세대 학교 교육인데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경진 목사님 어려서부터 교회가 학교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광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신앙교육, 일반 학교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학교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래가지고 당장에 하려고 했는데 뜻을 못 이뤘습니다.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도 어디 남산 어디입니까? 거기 후암도 말고 보성 예자 중등학교 그것이 그때 세워졌고 그렇게 이제 남자 학교, 여자 학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한경재 목사님 자신이 숭실대학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숭실이 일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는 중에 학교가 폐교당했습니다. 평양에서 폐교당했는데 1940년대 후반 그 상황에서 숭실대학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25 전쟁을 맞이해서 뜻을 못 이뤘는데 그래서 6.25 전쟁 전후에 숭실대학이 영락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상무장으로 가서 숭실대학,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이 그렇게 재건이 된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셨고 또 친히 확장까지 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회 사회봉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하자면 강의로 가고는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12쪽 가시면 한국전쟁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한국전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학교에서 그냥 배우신 대로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상북도 경안도의 경우 이제 노회가 뭐 바꾸는 시대가 됐으니까 바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구호소도 만들고 또 전쟁 미망인들 돌보는 그런 기관도 만들고 고아들을 돌보는 기관도 만들고
그런 기관들을 여기 경상북도 경남도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월남 피난민 교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리게 됩니다. 북한에서 8.15 해방 직후에 넘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거주하는 쪽이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재미있는 것은 38선 근처에 많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의정부 위쪽에 그때는 굉장히 60% 이상 살았다. 다시 북한을 돌아간다는, 고향 간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6.25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 때 본격적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딱, 이제 전쟁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남은 지역은 부산과 그 일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6.25 전쟁 당시에 인구가 10배 늘어났답니다. 20만 도시인데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빼곡하게 말디비템 있으면 다 이제 거기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산의 보수동 산기설, 거기에 피난민들이 다 몰려서 살았답니다. 몰려서 살고 있는데, 살면서 거기에서 북한 교회들이 재건됩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 호암동에 있는 예를 들어 영주교회,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합동촌에 평안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이 북한에서 몰려 있다가 부산에 피난하러 온 사람들로 이제 다시 부산에서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보면 6.25 전쟁 기간에 북한 교회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이제 서울로 대부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 그냥 역사고, 하여튼 강조점은 교회가 이런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생존이 위태로운데 그냥 자기들만 생존하는데 급하지 않고 계속 뭔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피난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은 역시 좀 돋보였습니다.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구호소를 세우고, 또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웠죠. 부산 영락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막 우울증이니 막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산 거기 그 바닷가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 바피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함 목사, 그렇게 해서 바피어스 목사를 만나서 부흥 집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작된 것이 선명하고 오늘날 월드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월드비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 어려운 전쟁통에서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그 선명인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도와주는 월드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어떤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월남 피난민 교회, 전쟁통에 정말 생존이 극복됐던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가 계속 자기 일을 해요. 그다음 14쪽에 보시면 장로교 총회 비상조치법서는 남북한 통일총회 구성, 이건 좀 너무 교회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피난온 교인들, 또 피난온 교회들은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임박한 장래는 우리가 북진해서 통일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53년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조인되는데 기독교는 반대 데모였습니다. 휴전협정 조인하지 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고향 북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향 가야 된다. 고향 가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휴전협정이 웬 말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협정 됐습니다. 휴전협정이 되니까 북한에서 온 노회, 북한에서 온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남한 교회들의 새로운 과제와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온 교회들을 받아들이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회의 지역 정치는 노회는 지역의 기반을 본래 뒀어야 됐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경북노회가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노회가 있고 근데 평양노회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노회는 이북에다가 지역을 둬야 되는데 그 지금 피해를 났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조치법을 통해서 본래는 평양에 있어야 할 평양노회지만은 남북한 통일될 때까지 평양노회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평양노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평양노회, 또 용천노회, 함해노회 이런 이제 북한의 본래 뿌리던 노회들이 여기 비상조치법 1952년도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은 기관이 교회정치적인 내용입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15쪽 가서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전후사회에 교회가 역시 기여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학교, 대광, 보성, 숭실대하 또 다른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뭐냐면 재산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도 폭격 맞아서 내 집 부서지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더라. 결국 남는 거는 뭐냐? 자식 교육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식 교육. 남는 것은 교육이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식만은 교육시켜야 된다.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서 학교를 많이 설립했는데 마침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난해서 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공민학교를 했습니다. 공민학교 역사가 참 중요한데요. 그 점에서 6.25 전쟁 직후에 한 5, 6년 동안 공민학교 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이 운동 역시 영락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남는 거는 계속 자식 교육밖에 없다. 자식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열이 막 활발 올랐을 때에 교회도 공민학교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 양성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한마디만 좀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1960년입니다. 60년에 잘 아시는 대로 4.19 혁명이 났지 않습니까? 혁명이 났을 때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래도 그 어려울 때 1950년대 그때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시켰는데 지식교육도 시키지만은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1960년 4.19 혁명이 왔다. 그걸 해석을 하십니다. 한 목사님의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굉장히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힘이 굉장히 놀랍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 후에 먹을 거 없다고 자식교육 팽개쳐버리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1960년대에 일어났던 산업화 시대에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보릿고개 억지로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죽도록 해서 자식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 해석은 1960년 4.19가 그래서 가능했다. 또 경제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50년대에 죽도록 교육시켜놨기 때문에 60년대에 산업화가 오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토대가 됐다. 그런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저는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범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범주가 쭉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그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회하고 울타리 안에 맴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속에서 예수님과 준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